만약 당신이 60을 넘긴 나이에 아들이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음에도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의 노후 자금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으면서도 천륜이라는 끈을 참아 놓지 못해 결국 아들을 자립시키기 위해 도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겉으로 보기에 한없이 부드럽고 약해 보이기만 하는 한 어머니입니다. 수십 년간 온갖 고생을 다하며 외아들을 석사 졸업까지 시켰고 이제는 평안한 노후를 보낼 일만 남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송두리째 뒤바뀐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와 남편은 평생을 일궈온 집을 팔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들 사이에는 원망도 과거에 대한 질책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슴 시린 반전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도대체 어떤 자식이었기에 부모가 이토록 모질게 인연을 끊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부모였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참다 손을 놓아야만 했을까요? 이 도망은 과연 자식을 포기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완성어였을까요? 제 이름은 김은숙,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성실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큰 부자가 되길 바란 적은 없습니다. 그저 제 앞가림하며 가정을 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랐죠. 우리 부부가 아들을 대학원까지 뒷바라지했고 마침내 녀석이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해 결혼까지 했을 때 저는 우리 인생이라는 열차가 이제야 평탄한 궤도에 들어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경기도의 30년 된 빨간 벽돌집은 저와 남편이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 아껴가며 직접 일궈낸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사돈댁에서는 예단과 예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요구했고 신혼집은 친정 근처인 서울 근교에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를 봐주기 편하다는 이유였죠.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만 우리에겐 그럴 만한 목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옛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겨우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했고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끼고서야 인천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혼식 비용과 인테리어, 이사 비용까지 합쳐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졌고 며느리도 순하니 이제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반년은 순조로웠습니다. 아들은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다녔고 며느리는 사무보조로 일하며 빠듯하게나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우리도 노령연금에 적금 조금씩 타서 매달 아이들 식비에 보태주곤 했죠. 그런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권고사직 당했어. 부서 자체가 없어졌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나온 애가 왜 잘렸을까? 태도에 문제가 있었나? 실력이 부족했나? 속이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를 다독이며 걱정 마라. 곧 좋은 곳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해줄 뿐이었죠. 남편도 젊은 놈이 한번 넘어진 게 대수냐. 금방 일어나면 된다며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그 뒤로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학벌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 금방 새 직장을 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2달 넘게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만 보며 지냈습니다. 이력서는 넣어봤니? 라고 물으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넣었는데 연락이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답할 뿐이었죠. 이 시대에 기회가 아예 없을 리 없는데 녀석이 진지하게 찾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자존심 상할까봐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출 이자 낼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이자 좀 대신 내주면 안 돼? 취직하면 바로 갚을게.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37 먹은 아들이 제 살집 이자를 70된 부모에게 부탁하다니요.
우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달 우리는 생활비만 겨우 남기고 남은 돈을 전부 털어 아들의 대출금을 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부탁은 다음 달에도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너무 고르지 말고 안정적인 곳에 일단 들어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엄마, 난 이제 답답한 사무실로 돌아가기 싫어. 나 유튜버로 창업할 거야. 요즘은 이거 하나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대라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조차 다룰 줄 모르면서 꿈을 지원해달라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엔 돈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대박 터지면 기회가 온다는 아들의 말에 우리 부부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갓 사회에 나온 20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키워야 할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현금 인출기 정도로 여기며 책임감은 던져버리고 이상만 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걱정시킬까봐 우리 부부는 돈 한 푼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누룽지에 장아찌, 점심과 저녁은 나물 몇 가지로 때웠습니다. 고기는 구경도 못할 사치였습니다. 남편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기 시작했고 저는 이웃집 계단 청소와 주차장 관리를 하며 시간당 10,000원 남짓한 돈을 벌었습니다. 가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일어날 수 없을 때도 파스를 붙여가며 청소하러 나갔습니다. 아들의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게 하려고요. 밤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훔치며 아들은 잠시 방황하는 것뿐이다. 곧 지나가리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 누워 쇼폼 영상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저건 영상이 너무 구리네. 내가 찍으면 훨씬 잘 나올 텐데. 아들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참 막혔습니다. 지훈아,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보는 게 어떠니? 계속 우리한테 손 벌릴 순 없잖니. 참다 못한 제 말에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이건 사업이라고. 서빈이나 하는 그런 자빌이 아니란 말이야. 일은 넘은 부모는 된장국에 김치 한 조각으로 연명하는데 녀석은 에어컨 빵빵한 방에서 사업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병을 줍고 병기를 닦는 부모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은 모든 낮은 일을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소리쳤죠. 너 네 아빠 다리 다친 거 안 보여? 그거 참고 폐지 주우러 다녀. 나는 매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침대에 눕지도 못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니? 이게 우리 의무야?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누가 그러래? 내가 안심하고 창업하게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음장 같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고 메시지 확인도 안 됐습니다. 방은 어질러져 있었고 컴퓨터와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인들, 대학 동창들까지 샅샅이 연락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헤매다 결국 발견한 곳은 동네 뒤편의 허름한 PC방이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모니터를 보던 아들 앞에는 컵라면 용기와 음료수 캔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보자 죄지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만 물었습니다.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요. 아내 임신 소식에 취직은 안 되고 집에 오면 잔소리 들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아들은 책임을 지기 싫은 게 아니라 책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현실을 피하고 도망쳐서 세상이 알아서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겁쟁이였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PC방 앞 길가에 앉아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독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 아이는 우리가 손을 놓지 않는 한 영원히 자라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은 다가오는데 아들은 여전히 대박 꿈만 꾸며 집에 박혀 있었습니다. 수도세는 우리가 겨우 분할 납부로 막았지만 가스비는 석 달째 밀렸고 냉장고는 달걀 몇 알과 채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던 남편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릎이 복수찬 듯 부어올랐는데도 남편은 절뚝거리며 폐지박스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삶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고 있는 비극이라는 것을요. 여보, 우리 이 집 팔고 떠나요. 남편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지만 이내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한 녀석은 평생 우리에게 기댈 것이고 우리가 없어야 비로소 제 발로 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30년 넘게 일궈온 집의 등기권리증을 꺼내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깝거나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퇴로이자 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 옷가지와 몇 가지 기념품만 챙겨 낡은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통과 150만 원의 현금을 남겼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매정한 게 아니라 이제 기운이 다했구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이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우리는 이제 너를 도울 수도 도와서도 안 된다. 손주는 죄가 없으니 이 돈으로 아내 잘 챙겨줘라. 내가 책임을 배운 날 먼 곳에서 기다리마. 우리는 아는 이 없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10평 남짓한 낡은 시골집을 얻었습니다. 월세는 저렴했고 주변은 온통 밭과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채소를 가꾸고 닭을 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아파트 택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손주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베개릿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약해지면 나중엔 병상에 누워서도 저 녀석 카드값 걱정이나 하게 될 거요. 우리는 모든 연락처를 바꾸고 과거의 삶과 단절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얼마나 원망할지 잘 알았지만 벼랑 끝까지 밀려나야 비로소 날갯짓을 배우는 게 자식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한 달 뒤 소식을 전해 듣기로 했던 옛이웃 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가 집에서 사흘을 울며 불며 소동을 피웠다네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렸고요. 처음엔 세상 무너진 듯 굴더니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봐요. 집 대출금 독촉에 아내까지 떠나니 지훈이가 배달 일을 시작했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탄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지만 참았습니다. 녀석이 드디어 걷기 시작한 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 배달 조끼 위에 겉옷을 껴입던 녀석이 이제는 땀범벅이 된 채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짐을 날라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이자를 갚고 아내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 지훈이는 배달 일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분의 소개로 작은 유통회사의 영업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양복 한 벌 없어 이웃에게 빌려 입고 면접을 봤다더군요. 왕년에 대기업에 다니고 석사 학위가 있던 자존심은 다 버리고 섭진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발로 뛰었답니다. 실적은 처음엔 보잘것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며느리와 다시 합쳐 살고 있고 손주 기저귀도 직접 갈며 집안일을 돕는 듬직한 가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차라리 일찍 떠나셨으면 제가 더 빨리 철들었을 거예요. 최 씨를 통해 전해온 아들의 말에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모진 마음 한 번이 자식의 인생을 구한 것입니다. 3년째 되는 여름날 마당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뒤를 돌아보니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 품에는 어느새 훌쩍 큰 3살배기 손주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3번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야 책임이 뭔지, 가정이 뭔지 겨우 알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꿈 같은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저축은 얼마를 하는지, 아이 유치원은 어디로 보낼지 같은 현실적이고 건강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밤늦게 우리를 차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두 분이 안 떠나셨으면 저 아마 계속 괴물처럼 살았을 거예요. 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식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가 손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 손을 놓기는 더 힘들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아픈 이별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의 그 헌신이 자식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 모진 도망이 누군가에게는 자식을 진정으로 세우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